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체의 생성, 사업체의 확장을 살펴보았죠. 그럼 이제 사업체의 소멸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순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체가 자진해산하는 경우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렇죠. 불법이 아닌 이상 순소득이 발생하는데 사업체가 해산된다. 그런 경우는 잘 없죠. 현 시대에서 만약 사업체 소유주가 사업체에서 순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떠나고자 하면 사업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사업 그만하자. 벌만큼 벌었다 이러면서. 사업체를 팔면 그만이다. 팔아서 해결하지 뭐. 해산시켜서 그래요. 사업체를 분해하는 경우는 사업체에 손 떼는 경우는 잘 없죠. 물론 순소득이 발생해도 해산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즉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체의 경우 강제로 해산하는 경우가 있다. 아하그룹은 2016년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본사를 두고 운영되었으며 가상자산 NFT 가상부동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2138명에서 총 46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불법 조직을 운영했고 투자자 모집 시 고수익 보장 및 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를 사용했다.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사기를 통해서 소득을 얻었다는 거죠. 불법이죠. 그 해산되겠죠. 이들은 2025년 6월 총책 등 4명이 구속되었고 조직은 사실상 해산 및 범죄 수익 추징 절차에 들어갔다. 불법적인 사업체는 당연히 해산되죠. 한국에서 불법적인 사업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마약을 거래한다. 뭐 그런 사업체는 해산되겠죠. 그래요. 뭐 불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신매매를 한다. 돈 받고 살인을 한다.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해산되는 거죠. 순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체가 해산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니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합법적으로 운영될 경우 뭐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사업체가 해산되는 경우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정상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앞에서의 사업체의 비용에 사업체 소유주의 가정의 비용을 포함시켰다. 만일 사업체 소유주 가정의 비용을 사업체의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체의 해산 원인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를 손익계산서를 통해 살펴보자. 무슨 말이냐? 사업체 소유주의 가정의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체는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손익계산서를 통해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선 뭐 사장 가정의 비용을 포함시켰죠. 총 비용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총 비용의 소득에서 총 비용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순소득이 나온다. 순소득이 0원이 되더라도 사업체의 비용에 사장 가정의 비용이 포함되니 사업체 재산의 감소는 없다. 순소득이 0원이다. 아, 손해난 게 없구나. 그럼 사업체 재산은 어때야 정상인가요? 유지가 돼야 정상인 거죠. 사업체 사업체 사장 가정의 비용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사업체 사장의 가정의 비용을 빼면 투입되는 총 비용은 13.9억 원이 되고 순소득은 9천만 원이 되어 순소득률은 6.5%가 된다. 이 경우가 그렇죠. 그래요. 사업체 가정의 비용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14억 8천만 원인데 13억 9천만 원으로 바뀌죠. 그러면 순소득이 발생한 게 되죠. 9천만 원. 순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체 재산이 증가해야겠지만 사업체 사장의 가정의 비용이 빠짐으로써 사업체의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다. 사업체 가정의 비용을 뺐어요. 9천만 원의 순소득이 생겼어요. 사업체에.
그러면 생각할 때 사업체 재산이 늘어나야 되겠구나 생각하죠. 근데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나요? 아니 뭐 사업체 사장은 소비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똑같이 일반인들하고. 당연히 사업체 재산은 그대로겠죠. 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재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두더라. 왜? 사업체 가정의 비용을 뺨으로써 발생했다. 여기서 사업체의 소득이 4천만 원 추가로 감소한다고 가져가자. 총 비용은 그대로지만 순소득은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감소하면 순소득률은 3.6%가 된다. 사업체 소유주가 가정의 소비를 위해 4천만 원을 사업체로부터 얻었으면 사업체 재산은 4천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천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래도 순소득이 발생한 게 되죠. 사장 가정의 비용이 순소득으로 잡힘으로써. 근데 사장 가정이 정상적으로 소비를 했어요. 9천만 원 소비했다는 거죠. 그럼 사업자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4천만 원 감소한 게 되는 거죠. 사업자 사장의 가정의 비용을 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순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재산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업체 소유주의 가정의 비용을 빼면 사업체 재산은 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재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규모 사업체는 어떤가요? 순소득이 굉장히 크죠. 사업체 소유주의 몫이 아주 작아요. 그러면 별로 티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순소득 총 비용에서 사업체 소유주 가정의 비용을 빼는 것은 보편적인 분석을 불가능하게 하죠. 아주 어떤가요? 순소득 규모가 큰 대기업의 분석만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인가요? 아닌가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해버리면 분석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분석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규모 사업체라도 사업체 소유주의 가정의 비용을 빼면 사업체 순소득의 크기와 사업체 재산의 크기는 항상 불일치하게 된다. 그렇죠. 순소득이 과대로 나타남으로써 사업체 재산의 크기는 항상 불일치하게 되죠. 그 사업체 소유주 가정의 비용을 빼놨으니까. 순소득과 순소득의 사업체 재산의 크기에 미치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업체 가정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커진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체 소유주의 가정의 비용을 사업체 비용에서 뺄 경우 순소득에 의한 국가재산 증가 역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니, 사업체 순소득을 다 합치면 국가에서 발생한 순소득이 되잖아요. 근데 가정의 비용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순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나오죠. 손해가 나도 순소득이 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미미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사업자 소유주 가정의 비용을 포함시키면 손해로 인해 국가의 순재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실제로 나타났다. 진짜냐? 나타난다는 거예요. 딱 보라는 거예요. 순소득만 얘기한다. 가정의 소비 포함이죠, 여기에. 가정의 소비를 포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순소득은 소비 제외하면 순소득은 700조. 가정의 소비를 제외하면 1600조로 나온다는 거예요. 1600조. 총비용 1600조가 나오고 그러면 총소득은
1704조니까 104조 이익이죠. 전체는. 그래요. 그런데 가정의 소비를 포함하면 1820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2024년도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순소득은 마이너스 116조 원이 된다.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순소득이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재산이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2024년에 감소했다는 거예요. 가정의 소비를 빼버리면 항상 증가한 것처럼 나오겠죠. 그러면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할 수 없나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소기업도 보라는 거예요. 639조. 가정의 소비를 제외하면 비용은 600조. 39조는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죠. 가정의 소비를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적자 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증명되냐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뭐라 했어요? 평균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낮으면 축소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재산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116조 원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라도 축소되는 것일 수 있죠. 왜?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금액 플러스가 나오더라도. 사업자 사장의 가정의 비용을 포함시키면 한국에서는 116조 원 손해가 나지만 사업자 사장의 가정의 비용을 빼면 순소득이 104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빼니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넣으면 마이너스 나오고. 즉 사업자 사장의 가정의 비용을 사업자의 총 비용에서 포함시키면 분명히 한국 경제에 국가 예산 감소라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업자 사장의 가정의 비용을 사업체의 총 비용에서 빼면 분명히 국가 재산은 증가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자 소유주는 소비 안 하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반드시 나가는 비용이지. 사업자 사장 역시 소비해서 살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자 가정의 비용을 포함시키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빼버리면 뭐 나쁜데 좋은 것처럼 나오고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넣어야 되겠어요? 안 넣어야 되겠어요? 보편적으로 넣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사장의 가정의 비용을 사업체의 비용에 포함시킬 경우 최근 10년간 한국의 순소득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2025년부터 보면 실제 순소득이 80조 원이죠. 2019년까지 유지되죠. 80조 원. 순소득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폐량으로 표시한 거죠. 물가 상승이 있잖아요. 물가 상승만큼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락하죠. 60조 원. 코로나 때문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해결돼도 계속 60조 원이잖아요. 정부 정책 실패죠. 이때 정부는 누군가 2020년에 다 알죠. 문재인 정부라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썼는데 실패한 결과 이렇게 팍 감소한 거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 사태 때문으로 보면 안 되냐? 잘 보라는 거예요. 소득만 감소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도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될 때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도 증가하죠. 이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실패냐?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다. 회복될 때 그럼 늘어났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2019년 이후로 어떻게 되나요? 2020년 이후로 어떻게 되나요? 수능소득률이 팍 빠지잖아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수소득은 80조 원을 유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감소한 거예요.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그러다가 2020년 실제 수소득은 20조 원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2020년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팍 감소하죠. 왜 감소하나요? 총소득은 늘었잖아요. 2024년에. 가정의 총 비용이 팍 올라가죠. 왜 올라갔을까? 이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고물가? 고금리. 둘 다 뭐가 되나요? 가정의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금리는 예금금리를 얻는 이에게는 소득이 되겠죠. 비용이 안 되고. 근데 그 효과가 매우 작았다는 거예요. 대출 비용이 상쇄해 버리는 거죠. 200조가 발생해 버렸다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 예금리를 상쇄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1000조를 입금해서 3%를 받아요. 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금리를 당연히 높게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쇄되고 그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 뻔한 얘기인 거죠. 그래요. 2020년은 그래요. 물론 이 시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졌으니 코로나 사태로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계속 지속된다. 다 설명했죠. 2020년은 문재인 정부 시기 때이고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썼다.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내용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일자리 창출이다. 그 생산성 향상으로 사업체의 양을 증가시키고 사업체의 질을 개선시켜서 어떻게 근로자의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겠다. 그런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정책이죠.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국가의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일자리 만들고. 그 결과 국가 생산성이 낮아져 실제 순소득이 급감하였다. 국가 생산성의 하락 결과이다. 좀 자세한 분석은 나중에 다시 하겠죠. 정부를 다룰 때 하겠죠. 분석 방법이 다른 건 없어요. 2024년에는 국가적으로 순소득은 고사하고 손해가 발생했는데 특이점은 가정의 총비용이 급등했다는 사실이다. 2014년에 총비용이 200조 원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200조 원이나 증가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증가한 적이 어디 있어요? 고물가와 고금리 폐해가 막 심했던 거죠. 총선에도 패하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이유가. 가정에 손해가 나는데 정부 여당이 지지하기가 쉽지 않죠. 정부 때문이라 생각하잖아요. 고물가는 문재인 정부의 화폐 살포로 인해 발생했으니 문재인 정부 탓이죠. 고금리 정책은 윤석열 정부 때 한국은행이 취한 정책이니 윤석열 정부도 잘못이다. 고금리 정책은 누가 썼나요?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총비용의 급상승, 고금리, 고물가. 그래요. 잘못에서 벗어났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패는 한국은행의 고금리 정책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요.
막지 못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거나 거리두기를 했으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게 중요한 건 이거였다는 거예요. 부작용은 이미 예정돼 있던 거예요. 고금정책을 썼는데 왜 부작용이 없겠어요. 2024년에 그냥 확 드러나 버린 거죠. 고물가 고금리가. 고물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화폐 살포로 인해 발생한 거는 뭐 뻔한 거고, 고금리는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일이죠. 어떻게 책임을 회피해야 겠어요? 트럼프처럼 이렇게 하면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2025년 4월 1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는 금리 안 내리면 제롬 파월 연준장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트럼프는 정치적 계산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금리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을 면하잖아요. 또 국민들로부터 소득을 지켜주는 이로 인식이 되고, 실제로 막 문제가 커지면서 국민들이 여론이 커지면, 국민들이 불만이 커지면 그냥 자르면 되잖아요. 나가라 하면 되잖아요. 그 간단한 일인데 그 간단한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금리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은 제롬 파월 연준장이 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정에 그 적자가 생기면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그거를 자기 가만히 있어요? 몰랐던 거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일 수 있어요. 이 글을 쓰니까 이렇게 제시하기 전에는. 이 글을 쓰니도 정확하게 아는 거는 이제 AI를 사용하면서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고. 근데 정부는 능력이 있잖아요. 실제로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료를 수집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지. AI가 없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정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동원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외주를 줄 수도 있고. 뭐 어려운 거겠어요. 하면 하는 거지. 이런 가정의 비용,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총비용에 가정의 비용을 포함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게 내가 현 시대에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쓰면 현 시대의 어떤 그런 거 모른다 했죠. 관심 없다 했죠. 뭐 시간이 많으면 한번 보는 것도, 이것저것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데, 뭐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직 기초편도 다 못 끝냈는데, 이런 건 기초지. 그래요. 이런 이제 실정인데, 한번 번영기를 보잖아요. 한국의 번영기는 언제였나요? 군사정부 때라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는 어땠냐? 2년 단위로 보자. 72년부터 2조 원에서 74년 3조 원으로 증가하죠. 계속 증가하잖아요. 이런 게 국가를 잘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투쟁이 아닌 국가를 다스리는 일이 정치잖아요. 권력 투쟁도 정치라고 하지만 두 가지 뜻을 써야죠. 국가를 잘 다스리는구나. 좀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한 번 감사하죠, 2조 원. 2차 오일 쇼크. 이거는 뭐 정부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이때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아랍 쪽에서. 그리고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때 뭐 4조, 6조, 7조, 9조, 10조. 지금보다 못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 가치는 70년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80년대하고 지금하고 돈 가치가 다르죠. 80년대 짜장면 500원 할 때하고 7,500원 할 때하고 같냐는 거예요. 그럼 짜장면 값으로 계산해 보잖아요.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왜 아주 빠질 때고
뭐 한 82년 4조 500원 14 곱하면 이거 증가하잖아요. 6조. 짜장면값 7,500원 치면 나누기 500원 15배 곱하기 6조면 뭐 6조 발생했다는 거예요. 6조 90조잖아요. 7조는 더 많겠죠. 뭐 짜장면값도 좀 상승했겠지만 6조면 90조가 되는 거죠. 90조. 지금 돈 가치로 따지면 그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때 이미 90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짜장면 값으로 계산하면 90조 증가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계속 감소했지. 80조 60조 그래요. 그런 거고 계속 증가하잖아요. 끝없이. 이 번영기 때를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군사정부가 이렇게 번영을 할 수 있었을까? 또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빨리빨리 버리고. 군사정부라고 해서 다 잘한 건 아니겠죠. 핵심이 되는 건 맞겠죠. 뭐 수출 중심으로 간다. 한국에서는 답 안 나온다. 내수해가지고 물자가 너무 부족하다. 수출 중심으로 간다. 생산성을 강화시킨다. 배우라는 거예요. 중화공업. 남들 다 반대할 때 김대중 이런 양반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반발 세력인 거죠. 다 반대했잖아요. 그거 하고 그 생산성 강화시켜서 국민들 풍요롭게 하고 농촌에서 몰려오는 사람들 다 직장 제공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건가요? 안 그랬으면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 지탱할 수 인구수가 얼마인가요? 한 2천에서 2,5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인구 5천만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머지 사람들 다 굶어 죽거나 한국을 떠났어야 되는 거죠. 1,000만 명 이상을 구제한 거죠. 또 국민들 개개인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고. 그 존경해야지 왜 악당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잘했다는 거예요. 계승하면서. 그래서 한번 보면 어떤가요? 우리 이 반발 세력들이었죠. 반발 세력들도 알고 보면 산업에 기여했다. 인터넷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누가 제일 처음 시작하게 했나요? 언제부터 시작하게 했나요? 이거 육성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전두환 정부 때 이미 시작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김대중 정부 때 그래요. 한번 바꾸죠. 그건 뭔가요? 원래부터 있던 거를 바꾼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뭔가요?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수십 년 전에 경부고속도로라는 거예요. 재포장한 거지. 남의 공을 가로채려 하지 말고 좀 자기가 스스로 창안하고 해서 그러면서 남한테 내세우는 게 맞지. 남의 공을 가로채는 거는 그거는 그 악당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좀 제대로 해라. 과거를 자꾸 감추고 속이고 그러려 하지 마라. 사기꾼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80년 오일 쇼크로 인해 순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사 정부 때의 실적을 계속 보여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위대함을 느끼고 번영하고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라고 보여주는 것이다. 실상 군사 정부는 삼국을 통일할 때의 신라 정부 이후 가장 유능한 정부이며 국민들을 이롭게 한 정부이다. 그래요. 가장 유능했던 정부. 한국 역사에서.
그 삼국 통일할 때 신라 정부죠. 그러면서 한국의 기틀이 마련된 건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이제 한국이 한 정부가 이제 계속 지속되게 된 거죠. 한민족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유능한 정부가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눈에 띄게. 그 다음에 나타난 정부가 이제 군사 정부라는 거예요. 신라 정부 이거 가장 유능한 정부였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절대 빈곤을 벗어나게 하고 국민들 개개인을 풍요롭게 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을 구제했으니 이보다 더 유능한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